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로 그 강의 계획서에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난번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조금 더 그 보충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SNS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한 후에 이제 다음 10월부터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SNS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거시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좀 마케팅, 소비자 행동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진행을 한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NS 마케팅이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SNS가 등장하면서부터, 또 SNS를 통해서 많은 그 사용자들의 지식과 정보가 오가면서부터 그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그 마케팅에서, 특히 소비자 행동 영역에서 얘기하던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에 다다르게 되는 그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SNS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조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떤 브랜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알아차렸는데 저게 참 좋네, 싫으네 하는 어떤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태도가 형성되면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행동의 결과, 즉 구매의 결과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동, 즉 재구매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고 다른 제품이나 브랜드를 탐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식의 경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경로가 추가가 됐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5단계, 한 단계가 더 추가됐죠. 네, 그래서 질문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다 물어보냐? SNS, 즉 웹에다가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다는 거는 진짜로 지식인의 질문 남기는 것처럼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나 진짜 사도 되는 걸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지? 이거 평판이 어떻지? 라는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내 주변에 정말 그거를 미리 사서 써본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스마트폰 꺼내서 그 키워드로 내가 살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입력하면 뭐 수천 수만 건의 정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했는데 후기를 막상 보니까 너무 평판이 안 좋네. 막상 사면 배송이 오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뭐 아니면 의외로 별로였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후기가 너무 좋으네. 굉장히 뭐 여러 측면에서 내가 사도 무리가 없겠네. 심지어 나랑 비슷한 상태에 있었던 누군가가 같은 이유로 이걸 샀는데 만족도가 좋네. 이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의 구매 행동 패턴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의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고객들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최종적인 옹호 상태. 옹호 상태라는 거는 단골이 되거나 또는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한 그런 이제 그 구매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 이런 단계에 이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SNS와 연결된 이후의 고객의 경로는 그 브랜드에 대한 1차적 호감이 고객을 둘러싼 커뮤니티, 이건 주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되겠죠. 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SNS 마케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SNS 마케팅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일단 경제성이 좋아요. 경제성이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미디어들은 뭐 예를 들면 TV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몇백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일단 어렵지만 엄청 비싸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진짜 애지간히 큰 기업들 아니고서는 아유 그럴 돈이 어딨어. 전단지나 돌리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면 지금은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특히 이렇게 마케팅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 뭐 1인 뭐 프리랜서라던가 이런 경우들, 또 비영리 조직들 이런 경우들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이 SNS 마케팅이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빅마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바이럴 마케팅을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설득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 소비자 행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그러니까 소비자는 자신과 비슷한 특징이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말을 광고, 즉 제품이나 브랜드의 생산자의 말보다 더 잘 믿어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정보원이 얘기해주면 훨씬 더 설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수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마케팅 효과를 엄청나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이런 요소들의 기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관계 관리, 우리가 CRM이라고 하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고객 관계 관리, 즉 SNS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과 소통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사적인 관계에서의 소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개별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고객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충성 고객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라는 것은 즉 어떤 브랜드에 대한 마니아층, 팬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빅마우스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고객들에 의한 자발적인 홍보. 네. 그래서 그 입소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런 어떤 그 바이럴 마케팅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한 번 딱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는 그 소비자들이 알아서 그 얘기를 막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제 확산시켜 나가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이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SNS 마케팅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까 방금 이제 빅마우스 얘기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얘기도 했는데, 네,
그 빅마우스를 다른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스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네, 영향을 미치다 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직역하면.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마케팅의 맥락에서는 뭐냐? 그 SNS 상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인플루언서가 한번 이렇게 포스팅을 하거나 어떤 그 언급을 하면 이 내용이 수천, 수백 명에게, 어떤 경우 수만 명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 팔로워 수에 따라서 이 팔로워 수라는 게 결국에는 영향력의 수가 되겠죠?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부터, 팔로워가 500명 이하인 나노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고 합니다.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파급력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 많은 팔로워들에게 동시에 한 번에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통을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우리가 뉴미디어, 소셜미디어 특징 얘기할 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SNS 마케팅에서 이 특징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은 SNS 마케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하고 기존에 이제 TV나 라디오는 우리가 그런 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SNS 플랫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더 많이 친근감을 느끼고 그 친근감을 느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동질감, 친근감 이런 어떤 요인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들의 영향을 받고 설득되고 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방금 얘기한 어떤 그런 친근감, 동질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 뒤쪽에 또 나오긴 하지만 그 실제로 유튜브 마케팅 또는 SNS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 같은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물어봤을 때 소통을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끊임없이 이제 소통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처음에 말한 그런 소셜미디어의 소셜한 특징과 무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NS 마케팅에서 명심할 점들, 네, 발음이 꼬이네요. 네, 방금 얘기한 맥락에서 이어서 좀 얘기해보면,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자면 일단 네, 소통도 뭐냐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왜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맨날 나 혼자만 연락하는 것 같고 너무 연락도 뜸하게 오가고 그럴 때는 이 친구와의 나의 관계가 좀 소원하게 느껴진다거나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또는 이제 내가 별로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별로 이렇게 가까이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SNS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꾸준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SNS의 팔로워들 여기 이 SNS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금세 다른 곳에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 네.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SNS 마케팅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꾸준히
놓치지 않고 어떤 컨텐츠들을 타이밍에 맞게 잘 올리고 관리한다라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위에 놓을 걸 그랬네요. 정직성.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정성이죠. 여기 지금 솔직하고 진정성을 가진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별을 100개를 쳐도 모자랍니다. 네, 정말 많은 이런 크리에이터들이나 SNS 마케터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찾아보면 SNS 마케팅, 뭐 뉴미디어 마케팅, 소셜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공 요인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거의 100이면 100 나오는 얘기예요. 진정성, 네. 신뢰,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만약에 막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어떤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자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가맹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했는데, 또는 잘못을 했었을 때, 이제 본사의 사장, 제 기억에는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이 직접 사과 동영상을 올리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보상을 적절하게 하고 했을 때 고객들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아마 도미노 피자인가? 그런 피자 회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알바생이 아주 장난으로 아주 지저분한 고객이 먹을 피자에 지저분한 장난을 쳤는데 회장이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해서 평판을 그렇게 잃지 않고 매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명하면서 계속 상황을 미루거나 하면 고객들의 화가 증폭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 사과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금세 다른 경쟁자들이 그 자리를 메워버리거나 또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왜 친구들도 생일 축하해줄 때 생일 당일날 축하해주는 게 좋지. 생일 지나고 나서 축하해주면 타임을 놓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고객의 소리를 소중화한다는 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우리가 친구랑 만났을 때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계속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다 상대방도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고객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잘 선정하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실에다가 지난주처럼 이제 보고서를 또 하나 또 올려드릴 건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에 대한 조사 자료거든요. 매년 조사를 해요. 매년 조사를 하는데, 매년 같은 패널, 즉,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변화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SNS를 또는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타겟을 누구에게 이 정보가 전달됐으면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채널을 쓸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타겟을 잘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소셜미디어 SNS 마케팅의 성패랑 또 연결이 잘 되겠죠.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미디어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SNS만 해도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채널들, 미디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 알려면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워낙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라서 경험적으로 이미 체화된 어떤 지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처 또 알지 못하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갈 필요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채널을 특정한 채널을 사용하고 싶다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 마케팅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SNS 마케팅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실제 이제 사례랑 좀 곁들여서 이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까 SNS 마케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진정성. 이라고 했는데 이 진정성이 SNS 마케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사례 중에 인블리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 판매 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인블리라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이런 인플루언서, 앞서 설명했던 이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어떤 제품이 하자가 있었는데 이 하자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어떤 폭로 같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검색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대규모 할인 행사라던가 막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회복을 좀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재판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결과에 있어서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호박즙이었죠. 그래서 호박즙을 판매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받아봤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또 막 불거지고 하면서 이 인블리라고 하는 이 분, 실제로는 이제 다른 실명은 지연 씨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고 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충분히 사과가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분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매출에도 물론 이제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진정성, 즉 SNS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라던가 정직감, 진정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SNS 마케팅의 성공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진실함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마케팅은 그 소비자들의 그 타겟의 어떤 구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진정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인블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고, 사실 다이어트 제품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품목들에 있어서 이런 그 SNS 상에서 이제 이제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기로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SNS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로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마케팅을 하는 이제 입장이 되었을 때는 또 굉장히 신중하게 이 컨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대화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올 초에. 거기에 이제 그 백종원의 요리비책 백종원 씨랑 그다음에 펭수의 PD인 이슬예나 PD, 그다음에 장성규가 이제 등장하는 그 워크맨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들과 팬층을 보유한 이 세 분을 모시고 이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대화라는 행사,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한 행사인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약해 놓은 어떤 기사에서 보면 여기에서 언급된 이 유튜브 채널의 성공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소통과 진정성 그리고 자유로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이 관련된 콘텐츠들을 찾아봐도 진정성에 대한 강조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넣어놨지만 트러스트, 신뢰가 사실은 SNS 마케팅에서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어찌 보면 어떤 기술적인 것은 부차적인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상을 엄청 보기 좋게 만든다던가, 막 화려하게 편집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그 컨텐츠의 진정성과 어떤 그 내용 그 자체, 컨텐츠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기술의 전문가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기획을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우리가 경영학부의 어떤 전공과 관련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시적인, 즉 전사적인, 그 전 기업적인 차원에서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콘텐츠들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마케팅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런 핵심 창업 지식이라는 내용을 또 달고 있는데, 이런 그 기획,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구상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편집이나 이런 것들도 배울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획에 대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떤 시적절한 또는 그 마케팅 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한 그 적합한 어떤 마케팅 기획, 특히 소셜 미디어 마케팅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케팅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은 또는 듣지 않았더라도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4P라고 하죠. 4P와 그 다음에 그 이전 단계로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요소들까지 이제 고려한 그런 마케팅 믹스를 SNS 마케팅의 요소들과 결합해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4P라고 하죠. 제품 또는 서비스,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채널, 유통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홍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SNS 마케팅은 이 프로모션 쪽에 조금 초점을 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SNS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 4P와 관련해서 엮어보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로서 people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할 때도 우리가 이 SNS 마케팅의 타겟이 무엇인지 우리가 STP라는 것은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인데 이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처음에 짤 때 이제 첫 단계로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지? 어떤 특징을 가졌지? 우리는 고객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기를 원하지? 이런 것들이죠. 차별화 요소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 그래서 SNS 마케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SNS 마케팅의 타겟이 누구이지?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나갈 거지? 아주 재미있는 거? 유익한 거? 아니면 어떤 다양성을 제공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 우리는 다른 SNS 채널과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거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컨텐츠 그 자체, 가치 제한이라고 하죠. 흔히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할 것인가. 아까 제가 한번 강조했듯이 컨텐츠가 굉장히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스. 이거는 SNS 마케팅은 돈이 많이 들진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우리가 광고를 만들 수 있잖아요.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진짜 실질적인 금전적인, 비용은 실제로 많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프라이스, 즉, 가격에 해당되는, 물론 SNS 마케팅을 소비자들이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비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까지도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가? 즉, SNS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자원이 충분한가? 컨텐츠가 충분하고 또 이것을 제작하고 전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또 인력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꾸준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부지런함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SNS는 타이밍 맞게 꾸준히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나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채널, 유통의 측면에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 즉 SNS의 다양한 플랫폼들 중에서 어떤 채널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SNS 마케팅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SNS,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리죠? 내가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SNS 계정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나는 충분히 SNS 상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광고를 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people, SNS는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관리할 것인가. SNS 아까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통,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특징을 잃지 않는다면 SNS 마케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 마케팅에 적용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eople이라는 요소를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마케팅 믹스는 조금 더 마케팅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SNS 마케팅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그래서 각각의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정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SNS, 소셜미디어와 SNS의 특징,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마케팅 가는 특징, 그것의 중요성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SNS 마케팅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튜브나 어떤 다른 SNS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컨텐츠를 창조함으로써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습 자료, 그 강의 자료에 게시판에다가 이제 제가 올려둘 예정인데요. 그 2018년 하반기, 2018년 끝날 때쯤에 이제 그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특히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에이터이죠. 그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에 관련해서 궁금증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잘 이제 조사해서 정리해 놓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물론 이제 보고서 자체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도표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펴낸 보고서에는 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노동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가 1인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줄여서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식은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그리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냥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아까 우리 무엇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냐 앞에 수식어가 붙었듯이 그 컨텐츠 창작자 즉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데 미디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했던 뉴 미디어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이제 내용도 이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할 때는 앞에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주요한 연구기관,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연구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프리랜서라는 직업군을 다루면서 그 중에 하나로 크리에이터를 한 주제를 삼았다는 것은 아마 이 변화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세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어떤 높은 관심, 그리고 이들이 산업 영역에서 차지한 어떤 영향력이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처음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등학생들의 미래의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하나의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이 컨텐츠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들의 이제 노동 환경은 어떻고 직업으로서 그들의 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뭐 취미생활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직업군 또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 문화적, 그다음에 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그리고 그 영향력을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창업 그리고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과연 이들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에서 수익을 얻고 그것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그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 방법, 그 가치가 교환되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또 크리에이터가 되어 봄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공유를 해달라고 이제 토론 주제로 드렸었는데요. 저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채널들을 다 구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 뭐 예를 들면은 스페인어 관련된 유튜브라던가 그 다음에 체인지메이커 안경잡이라는 이름의 그 체인지메이커를 다루고 있는 채널이라던가 그 다음에 요가 채널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구독하는 채널들이고 이제 종종 활용하는 채널이고요. 이제 입짧은 햇님이나 대도서관은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제가 강의도 준비하고 이렇게 내용에 이 컨텐츠 관련된 내용에 이제 정보들을 얻게 되면서 알게 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죠. 특히 입짧은 햇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놀라운 토요일 여러분 아시죠?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예능 굉장히 즐겨보는데 이제 거기에 나와서 알게 됐어요. 사실은 처음엔 전혀 몰랐다가 그 먹방을 하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대도서관도 사실은 저는 그 TV를 통해서 먼저 접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보다는 좀 TV가 친숙한 세대인 걸까요? 네, TV를 통해서 다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도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알기보다는 TV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공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몰랐던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역시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있거나, 또는 유튜브 채널 또는 다른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뭐 입짧은 햇님이라던가 대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 영역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그 수익을 창출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수익 창출의 방법들도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들여다보기 전에,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윤으로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이윤 창출로 이어지는지, 그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면,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에서의 가치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아마 처음에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꼭 돈을 벌어야겠다. 나는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꼭 수익을 창출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로만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냥 뭐 트렌드 따라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던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누군가와 같이 좀 소통하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 이런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업의 활동,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내용에서도 파악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핵심은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없던 또는 세상에 있더라도 무언가 조합되지 않았던,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적절한 그런 가치를 창출하고, 이제 그것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소비자들이, 누군가가 그 가치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 가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가를 이제 지불했을 때, 그것이 기업의 이제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3주체를 이야기할 때, 가계, 기업, 정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기업의 역할은 이 생산, 즉, 가치 창출, 시장의 가치를 생산해서 내어놓는 것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 그 이윤이 기업 안에서 다시 재분배되어서 이제 가계로 되돌아가고, 이런 이제 순환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흔히 경제가 이제 움직인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 컨텐츠 크리에이팅 활동, 그 창작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활동이 무언가 그 유튜브를 포함한 그 뉴미디어 플랫폼의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지난번 토론 과제를 통해서 잘 정리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채널을 구독할 때 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지? 라는 거. 그것이 아마 그 채널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가 될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꾸준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 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어떤 유익한 무언가를 제공할 때 그것은 유용한 지식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심리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고 어떤 안정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뭔가 친근감 같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겠지만 그것이 유지될 때 여러분은 계속 그 채널을 구독하게 되고 그렇게 구독자가 쌓이게 되면 그 채널이 가지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어떤 광고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채널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다른 홍보를 하려는 광고주들이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광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구독자들은 광고를 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은 또 광고 없이 이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대신에 구독료를 이제 얻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래서 뭐
조회수당, 구독자 수에 비례해서 뭐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원천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그렇게 그 과 관련된 것으로만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수익 원천들이 있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크게 B2C와 B2B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광고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과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B2B 형식이 되는 거죠. 이제 컨텐츠 생산자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본다면 또 다른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연결되면서 이제 B2B의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상품 홍보와 판매를 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하는 경우들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후원받은 그런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컨텐츠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펭수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펭수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펭수가 유튜브 안에만 존재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각종 상품과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상품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펭수 인형을 산다거나, 뭐 예를 들면 펭수 그림이 그려진 무엇을 산다거나, 요즘에는 펭수 모양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 자체가 어떤 유형적인 상품이 되어서 판매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펭수뿐만 아니라 그 요즘에 인스타나 네이버의 웹툰과 관련된 굿즈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꽤 인기가 많은 웹툰 또는 인스타툰 같은 경우들은 이제 굿즈를 통해서 이제 부수입을 얻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해해봤던 MCN 같은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와 같은 소속사들과 그 계약을 맺어서 그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누거나 아예 소속이 되어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B2B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제 B2C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컨슈머죠.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B2C라고 하면, 그, 서비스나 제품을 팔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B2C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후원자들이 즉석에서 이제 그 어떤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경우,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B2C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그런 후원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구독자들, 그러니까 즉 컨텐츠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후원이라는 게 반드시 거래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받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 소비자가 만족했을 때, 즉 구독자가 만족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대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지지의 마음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수익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B2C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광고 수익만을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의 그 수익 원천을 보면은 조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보고서에 보면 이 생각보다 그 광고 이외의 수익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이슈가, 특히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신뢰의 문제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흔히 뒷광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한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난달에, 좀 많이, 여름 동안에 많이 그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들의 채널이 가는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 많은 기업들이 그런 크리에이터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인플루언서죠.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미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간의 관계는 굉장히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긴밀하게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크리에이터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 제공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될 때 사실 그 구독자들은 굉장히 설득되기가 쉽죠.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가 진심으로 내가 이 제품을 내돈내산이라고 많이 하죠.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써봤더니,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정말 좋더라, 진짜 좋아서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내돈내산이 아닌데, 실제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이제 광고를 위해서 후원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치 내가 정말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것이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그 구독자들이 느끼게 되는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는 광고에 해당되는 뭐라고 해야 돼? 직접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에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장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뒷광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가짜임이 밝혀졌을 때 사실은 그 크리에이터의 활동 자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 뉴미디어 상에서 꼭 뉴미디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목적으로 소통을 할 때, 또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얻는 이런 그 교환 활동이 일어날 때,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중요성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뒷광고 논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를 잃는 것은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에는, 명성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 컨텐츠의 제작에 관련돼서 소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무리해서 무언가를 억지스럽게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또는 조금 뭐 그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활용하게 된다거나 이제 이런 뒷광고의 유혹 같은 것에 넘어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어쩌면 더 롱런하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즉 어떻게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어떤 것들이 서로 교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이 도표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유튜브와 같은 그런 이제 미디어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그곳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당연히 그 플랫폼을 찾는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컨텐츠의 소비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한 플랫폼일수록 더 유리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그 컨텐츠를 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대가로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그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플랫폼과 그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MCN 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들이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 조금 지원을 받는다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이런 다중 채널 네트워크가 중간에서 이제 컨텐츠 제작 지원이라던가 관리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이제 플랫폼에도 좀 선별해서 컨텐츠들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그 대신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플랫폼은 또 그 다중 채널 네트워크가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개인의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산업 생태계가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아주 그 컨텐츠 산업에서 처음부터 등장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점 그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MCN이라는 그 역할을 하는 주체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샌드박스, 뭐 이런 다이아TV, 뭐 이런 유명한 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들이 뭐 책을 펴내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전문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한 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기사화해서 조금 접하기 쉽도록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소득 구성 같은 것들도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 주업으로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경우와
부업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취미로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고가 소득 구성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후원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나 판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수입 배분의 임금 이런 것들도 이제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업, 부업, 취미로 하는 경우가 나누어진다는 것. 즉, 정말로 전업으로 크리에이터 활동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정한 소득원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좀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이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말로 취미로, 재미로 하는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조사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활동 장르를 보면, 그러니까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컨텐츠를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생활 관련된, 그러니까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제 리뷰 관련된 거. 요즘에 뭐 책 읽어주는 뭐 땡땡, 뭐 영화 읽어주는 땡땡,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리뷰 채널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제 뷰티나 패션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먹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유형별로, 이제 여기 왼쪽에 내용을 보면 플랫폼도 유형별로 조금 다른 수익 원천들이 좀 구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이 이제 광고나 인비디오 광고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다면, 스트리밍 중심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던 B2C, 즉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기부나 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별풍선이나 이런 후원, 그 다음에 스티커 구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크리에이터들에게 가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되어서 돌아오는 식의,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SNS 마케팅과 관련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특히 소비자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올리게 될 때, 그것이 마케팅과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될지 좀 파악을 해봤고, 또 그런 SNS 상에서의,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인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제 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하나 제작해서 업로드 하는데 평균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컨텐츠를 쉽게 소비하잖아요. 정말 빠르게, 이제 컨텐츠를 보고 또 막 건너뛰면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생산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여기에 쏟아붓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수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강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그 많은 시간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을 만나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컨텐츠 제작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영상과 관련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뭐 블로그를 하나 잘 운영한다던가 뭐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하나를 잘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기 좋게 잘 운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부지런함, 끈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그 습관을 많이 들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한 어떤 주제를 잡아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창작의 고통이 분명히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소재를 많이 생각을 해놓는다거나, 이제 메모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LMS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올려주었는데,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남은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짧든 길든 실제로 제작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가진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중심으로 기획을 해보는 연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건은 10월 이후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대면으로 가느냐 비대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습 일정이라던가 실습 가능성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듯이 실습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어떤 동영상 편집 어플이라던가 카메라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컨텐츠를 제작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컨텐츠 기획이라던가 이런 연습에 관련해서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그 재난 문자도 오고 그 용량 때문에 잠깐 끊어지고 해서 약간 끊김이 발생했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추석 연휴라서 우리가 강의가 없겠네요. 10월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